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워드 프로세서 필기 이번에는 제 3과목이죠. PC 기본 상식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요. 자, 그리고 1번부터 문제를 갖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PC 기본 상식은요, 우리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다루는 부분이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이 시험에서,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이 기본 상식이 꼭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자격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 잘 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다음 중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찾아봐라. 옳지 않은 것. 데이터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니블이라는 것은 뭐냐? 4개의 비트가 모여 한 니블을 구성하게 된다. 자, 니블이라는 것은 4개의 비트. 비트가 뭐죠, 여러분들? 비트는 0과 1을 비트라고 그러죠.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그러죠. 0 또는 1. 이걸 갖다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트가 이렇게 4개 모인 거.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 모인 걸 뭐라고 그런다? 1니블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맞습니다. 니블이라는 말. 자, 바이트는 뭐냐? 2번. 바이트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2번이 틀린 답이에요. 2번 옳지 않은 것 몇 번? 2번이다. 바이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인 걸 뭐라고 그런다? 바이트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요? 8개의 비트가 모인 게 바이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 하나를 1바이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 한 개가 1바이트다. 그러니까 문자에서도 보통 뭐 한글 말고 영어나 숫자가 영어 숫자 이런 것들이 1바이트짜리라고 얘기해요. 한글은 2바이트예요. 한글 한자 있죠? 외국어들 2바이트짜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같은 거 자음 모음돼 있잖아요. 이렇게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자, 그래서 바이트라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8개의 비트가 모인 걸 바이트라고 그러고요. 문자 한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로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다.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뭐라고 얘기냐? 여기에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말로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목, 국어 항목,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항목이라고 그러죠. 그죠? 학번, 지역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항목이라고 그러죠. 지역 항목 그러면 지역, 서울이다, 경기다 이런 것들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항목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자, 3번. 레코드는 뭐다? 여러분들 하나 이상의 관련된 필드. 아까 필드 말씀드렸죠? 필드가 모여서 구성된 자료 처리의 단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모여서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판매일자, 거래처명 이렇게 보이시죠? 상품명, 상품 분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필드가 어떤 거죠? 필드가 어떤 게 필드입니까? 이게 필드죠. 판매일자 필드, 거래처명 필드, 상품명 필드. 이걸 갖다가 필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드, 영어로 필드. 항목, 우리말로 항목,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필드가 여러 개 모이면 이걸 뭐라 그런다?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필드가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요걸 뭐라 그런다? 레코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레코드. 알겠죠? 레코드. 자, 항목 레코드 구분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필드가 모인 거. 그죠? 정확하게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필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레코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필드는 열이에요, 열. 이렇게 보이죠? 이거 열이라고 그러죠? 레코드는 뭐예요? 행이죠, 행. 한마디로.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드 레코드에 대한 의미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파일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로 여러 개의 레코드가, 그러니까 이렇게 레코드가 여러 개의 레코드가 구성이 되면 모여서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뭐다? 파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 데이터의 크기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제가 1번 데이터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보셔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도 잘 출제가 되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컴퓨터의 작은 단위는 비트입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최소 단위, 컴퓨터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그럼 비트예요. 0과 1을 비트라고 그러죠. 이 비트가 4개 모이면 그걸 니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바이트는 그 다음 몇 개? 8개의 비트가 모여 있으면 그걸 바이트라고 얘기해요. 이 바이트라는 것은요, 한 개의 문자를 구성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자 하나를 갖다가 1바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나, 근데 영어 있죠. 영어나 숫자가 1바이트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예요. 외국어도 있죠. 뭐 한자 같은 거, 한자. 2바이트예요. 왜? 보면 글자 구성이 복잡하잖아요. 한글 같은 거 자음 모음이니까. 자, 그리고 워드 나와 있습니다. 워드는 몇 개? 4개의 바이트로. 이 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단위로. 자,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워드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8개의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풀 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뭐 전 워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이거 한글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전 워드. 이거의 반이 된다 그래서 할프 워드라고 합니다. 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반워드, 할프 워드, 반워드. 자, 8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배워드라고 합니다. 배워드, 전워드의 2배가 된다 그래서 배워드. 자, 그래서 워드라는 단위가 있고, 워드 다음에 워드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된다? 필드가 된다 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 제가 ELD인데 FIELD 필드,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한다. 자, 그래서 항목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국어 항목, 영어 항목, 수학. 그게 필드.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를 만들고,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그죠?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구성되는 단위다. 그 자료 처리의 단위. 우리가 자료를 처리할 때는 레코드 단위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파일이 있고, 레코드가 모여서 뭐를 만든다? 파일을 만든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봐야죠. 자, 2번 문제는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는 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걸 처음 들어보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자료를 사용한다,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자료를 사용한다,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다음에 이 2개를 갖다 혼합해서 만든 게 뭐다? 이 2개를 갖다 이렇게 장점만을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컴퓨터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자동차도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죠. 전기하고 우리 뭐 휘발유를 이용해서 달리는 자동차들.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잖아요. 2개를 이용한 거. 자,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요, 간단하게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PC들 있죠. 이게 다 디지털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다. 디지털이 이런 거죠. 이렇게 파형으로 나타나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0과 1, 0,
1. 이게 이제 디지털이라고 0, 1, 0, 1을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데이터.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바로.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특수 목적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특수 목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컴퓨터를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 여러 가지 목적, 일반적으로 쓰는 범용, 특수 목적용.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 사람 맥박 뛰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 이 아날로그는요, 연속된 자료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표현해요. 이런 파형 같은 거 있죠. 지진 계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뭐 그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지지지지지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그래요. 아날로그입니다. 어떤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맥박 뛰는 거 있잖아요. 그리는 거. 그런 게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우선은 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출력 형태는 숫자나 문자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다?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요, 어떻다? 출력 형태가 숫자 또는 문자를 이렇게 가지고 출력을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떤 걸로 한다? 여러분들 아날로그는요, 이렇게 제가 말했죠. 그래프나 파형을 갖다 곡선,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곡선 또는 그래프를 출력 형태로 갖는다. 자, 곡선이나 그래프. 아시겠죠? 이런 곡선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자, 나머지 세 개는 다 뭐다, 여러분들?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산 형식, 미적분 연산을 한다. 이런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미분적분이라는 게 필요하죠. 구성회로는 증폭회로, 이렇게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회로가 필요하다라고. 그 다음에 적용성은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한다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거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메모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메모장에다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료 처리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컴퓨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들을 갖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우선은 목적은 범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병원에서 맥박 뛰는 이런 장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날로그 컴퓨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자, 데이터는요,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산적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디지털이라는 자료가 0과 1을 디지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0이고 이게 1. 어때요? 비연속적, 끊겨서 표시가 된다. 아날로그는요, 여러분들 연속적 데이터, 이렇게 어떤 파형 같은 걸 그리는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이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 형태에 보시면 숫자, 문자, 기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이터들은 숫자, 문자, 기호를 갖다 입력.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길이, 전압, 연속, 전류 등 이런 연속적인 양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 출력은요, 숫자, 문자, 부호고요. 디지털 컴퓨터가, 아날로그는 곡선, 이런 곡선이나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정밀도 보시면요, 필요한 한도까지,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01%의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디지털 시계랑 아날로그 시계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디지털 체중계와 아날로그 체중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체중계와, 이 디지털은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거고, 아날로그 체중계는 이렇게 바늘로. 자, 보이시죠? 요게 이제 디지털 체중계, 이게 아날로그 체중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늘로 표시되는 아날로그는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바늘로 표시하기. 디지털은 어때요?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다? 정밀도가 필요한 한도까지,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도가 나오고요. 아날로그는 오차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속도는 어떤 게 빠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가 좀 더 빨라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체중계딱 올라가면 아날로그는 바늘로 딱 표시하죠. 그러니까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빨리 표시할 수 있어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쭉 올라가서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빠른 건 얘가 빨라요. 아날로그가. 연산 방식은 사칙이나 논리 연산을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요. 그래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논리 연산, 참과 거짓을 이렇게 판단하는 건 논리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연산 방식을 선택한다.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비적분 연산,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려면 미분 적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적분 연산. 목적은 범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용, 의료 분야, 이렇게. 회로 구성은 논리 회로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라는 걸 사용한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증폭 회로예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프로그램 당연히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프로그램 필요 없다. 그러니까 딱 꽂아서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필요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 처리에 따른 구분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풀어봐야죠. 다음 중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연산장치에 대한 구성 요소. 연산장치가 뭐 하는 장치냐? 연산장치. 연산이 뭐죠, 여러분들? 계산하는 걸 우리 연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에 한마디로. 그죠? 연산장치. 영어로 ALU라고 얘기합니다. ALU. 영어로 Arithmetic Logic Unit 뭐 이런 뜻이에요. 산술 논리 연산장치다. 산술적이고 논리적인 걸 연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보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진수의 덧셈 회로를 갖다 수행하는 회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덧셈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를 갖다 뭐라고 그런다? 가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산기. 이 보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뺄셈. 뺄셈을 수행하는 회로. 알겠죠? 장치. 이게 뭐라고요? 보수기. 자, 보수라는 방법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뺄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덧셈은 가산기, 뺄셈은 보수기. 누산기 2번.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레지스터라는 말이 나왔는데 레지스터가 뭐다, 여러분들?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CPU 안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산기는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얼마다? 9라고 나오겠죠. 이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가 뭐다? 누산기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맞는 말이에요. 누산기. 자, 그래서 누산기가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라고 그랬죠. 어큐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누산기를 갖다가 어큐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자로는 이렇게 써요. ACC라고, 어큐뮬레이터의 약자로 ACC라고 표현을 하고요. 답은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그래서 누산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데이터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값을,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뭐냐? 플래그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태값을, 얘가 뭐 하는 상태냐? 이런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데이터가 아니라 플래그 레지스터. 연산 중에 사용할 데이터, 내가 계산하에 사용할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걸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인덱스 레지스터는 어떤 주소를 갖다 내가 사용할 데이터들의 주소를 갖다 판독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산장치의 자세한 것까지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니까 연산장치가 뭐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산술 및 논리연산. 가산기, 보수기, 이게 연산장치에 있는 거구나. 가산기는 덧셈, 보수기는 뺄셈. 누산기를 좀 알아두시고 연산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플래그.
이 플래그는 연산 중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태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3번까지. 자, 그리고 4번은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이 뭔지 보기를 봐야겠죠. 자, 보시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컴퓨팅 서비스이다. 영화나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 다운로드 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 요즘 많이들 들어보시는 용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요, 여러분들 일정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죠. 소프트웨어를 갖다 사용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갖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한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도브사에서 내가 포토샵을 구매했습니다. 옛날엔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을 내가 사가지고 그냥 설치하고 평생 썼거든요. 지금은 여기 보이죠. 월 얼마씩 이렇게 원래 3만원인데 월 23,100원씩 이렇게 내고 사용하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 OTT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월 회비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시청을 하고 그러시죠? 그런 것들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클라우딩 컴퓨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답은 2번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자, 나머지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까 설명드렸죠. 컴퓨터 자원을 갖다 우리가 매달 요금을 내고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비쿼터스 컴퓨터.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이렇게 외워두세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이걸 갖다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웨어러블이 뭐죠? 옷을 입다 이런 뜻이죠. 옷을 입듯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웨어러블 컴퓨터. 자, 그리드 컴퓨팅 이렇게 돼 있죠. 그리드 컴퓨터. 모든 컴퓨터 기기를 연결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100대, 200대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던 거 극대화시킨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갖다 그리드 컴퓨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알아두시고, 자,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터나 웨어러블 뭐 시험에 나왔었고 유비쿼터스도 시험에 잘 나왔던 용어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용어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5번 문제네요. 5번. 자, 5번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5번은요, 다음 중 CISC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ISC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CISC 설계 방식이 있고 RISC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보여드릴게요. 자,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RISC와 CISC로 설계 방식이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CISC는요, 여러분들 PC에서 사용되는 CPU 설계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CISC는 어디요? PC. 여러분들 PC 보이죠? PC, CISC. RISC는 어디다? 서버, 워크스테이션, 이런 고성능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CPU 설계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ISC는요, 명령어 수가 많다. 우리가 쓰는 일반 PC에 사용되는 이 CISC는요, 어떻다? 명령 수가 많다. 생각해 보시면요, 자,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뭐 포토샵 갖다가 그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엑셀로 문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어 수가 많다.
RISC는 명령어 수가 반대로 적습니다. 이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고성능 컴퓨터 같은 경우로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 작업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 수가 적다. 레지스터 적다. 레지스터가 얘는 적고요. 자, 레지스터가 뭐라고 그랬죠?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장치. 임시기억장치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서버 같은 경우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많아야겠죠. 자, 명령어 수가 적은 대신에 레지스터는 많다. 처리 속도는 느리겠죠. 서버가 훨씬 빠르겠죠. 설계 방식은 얘는 복잡해요.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도 복잡이 되고 얘는 반대로 간단. 전력 소모가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많다.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얘는 적다. 자, 반대로 외워두시면 되니까 한 가지만 딱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ISC, CISC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CPU가 나눠지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CISC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CPU 설계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겠죠,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서버,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사용한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바로 RISC, 4번의 RISC에 대한 설명이겠죠, 4번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CISC에 대한 설명, 4번은 RISC.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표를 갖다 참조해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5번의 답 4번이요. 자, 이번에 6번 문제죠, 여러분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캐시라는 메모리. 시험에서도 이 캐시 메모리 물어보는 게 잘 나오거든요. 캐시 메모리.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CPU와 중앙처리장치죠.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다른 거 모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말 나오면 얘입니다. 무조건 CPU와 뭐라고요? 주기억장치. 요 말이 나오면 뭐다? 캐시 메모리 답 딱 찍으면 돼요. 아시겠죠? 6번의 답 1번.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란 CPU 중앙처리장치죠. 중앙처리장치를 CPU라고 그러죠.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우리 메모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DRAM, 정확하게는 DRAM을 얘기하죠. CPU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그 반대로 주기억장치 있죠.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좀 얘보다는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이 속도 차이를,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뭐냐?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는 CPU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일을 다 처리하고 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얘는 느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캐시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자세한 거 몰라도 이렇게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이 말 나오면 뭐다? 캐시 메모리 이렇게 딱 찍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를 2번,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보조기억장치가 뭐죠? 말 그대로 보조기억장치, 주기억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거 아닙니다. 바탕화면에 컴퓨터, 내 PC를 열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조기억장치예요, 여러분들. 주기억장치는 뭐죠? 메모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DRAM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 이 주기억장치를 보조하는 장치가 바로 보조기억장치예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자,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쓰는 보조기억장치가 이렇게 용량이 커요. 그 부분을 일부분을 띄어다가, 이거 일부분을 띄어다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용한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한다.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요, 여러분들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마치 뭐처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은요, 주기억장치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내용으로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는요, 뭐를 찾는다? 주소를 가지고 찾아요. 우리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주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뭐 주소를 가지고 찾죠. 그 주소 대신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어떻게 생겼다, 눈은 어떻고 뭐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연관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3번은 연관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EEPROM의 일종으로, 여러분들 이건 틀린 말인데 이 캐시 메모리는 롬이 아니라 램이라고 그래요. 램. 캐시 메모리를 SRAM이라고 얘기합니다. SRAM. 그래서 롬의 일종이 아닙니다. 롬은요, Read Only Memory, 단지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이거는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뭐 요 말이 틀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이 말 나오면 캐시 메모리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 가상 메모리는요,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이 말 나오면 되는 거고요. 연관 메모리는 주소 대신에 기억된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연관 메모리, 이렇게 특징적인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의 답은 이렇게 1번이다 라고 체크를 했죠, 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요, 다음 중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사이를 갖다 보완해주고, 자,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OS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죠.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 보완을 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서버가 있고, 서버가 뭐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그러죠. 클라이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 이런 게 서버겠죠. 그리고 우리 정보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고,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러냐, 윈도우와 응용 소프트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담당해 준다. 중간적 연결을 갖다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자, 보기를 봐야지. 우선 보기를 갖다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기를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프리웨어. 자, 프리웨어는 뭐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프리웨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있죠. 프리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답은 2번이에요. 미들웨어, 그죠? 중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이렇게 중간작 역할을 해준다. 그게 미들웨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요. 미들웨어. 자, 그래서 무료 소프트웨어, 프리웨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운받아 쓰는 프로그램들, 쉐어웨어라고 있죠. 3번. 쉐어웨어는 뭐다, 여러분들? 쉐어웨어는요, 유료 판매를 이렇게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사용해보고, 그 기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쉐어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다. 자, 보이시죠? 프리웨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 쉐어웨어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써볼 수 있도록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기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프리웨어. 그 다음에 쉐어웨어. 네그웨어라고 있는데, 네그웨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일정 기간 지나면요, 일정 시간이나 딱 지나면 광고 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사용하려면. 그런 네그웨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 볼 필요는 없겠고, 프리웨어, 쉐어웨어, 미들웨어,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죠, 여러분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갖다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운영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쓰는 윈도우예요. 윈도우 한마디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영체제는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갖다 뭐라고 그런다? OS라고 얘기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시스템을 운영한다, 작동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윈도우를 운영체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영체제의 종류가 윈도우가 있죠. 크게 운영체제는 제어와 처리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와 처리. 제어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제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감시하다, 감독하다, 이런 거 우리 제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시, 감독, 관리. 이게 제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 첫 번째로 감시 프로그램. 영어로는 슈퍼바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바이저. 감시자. 그죠? 감시 프로그램. 그래서 시스템 전체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한다. 그게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에 자료의 전송, 파일의 조작 처리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작업을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의 연속적인 처리를 위한 스케줄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 모르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고, 처리 프로그램에 뭐가 있다? 어떤 처리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셈블러라는 거,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등의 번역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서비스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과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서비스 프로그램은 뭐냐? 사용자가 컴퓨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빈도수가 높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좀 더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빈도수가 높은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미리 깔아놓는 거. 여러분들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 이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등 있죠. 이런 것들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그래서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와 처리로 나눈다. 제어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답을 갖다 찾아보죠. 자, 보시면요. 1번은 자원 및 할당 시스템의 전체 작동 상태를 갖다가 감시한다. 자, 전체 작동 상태를 감시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감시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에서 감시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어 프로그램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야겠네요. 여기 또 감시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자, 아시겠습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작업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작업 관리.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한다?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작업 관리. 세 번째는 뭐죠? 데이터와 파일의 표준적인 처리와 전송을 관리한다. 이거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개는 뭐다? 여러분들 제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가 고급 언어로 작성한, 사용자가 고급 언어로, 고급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다가 고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저급 언어가 있겠죠. 그럼 저급 언어는 뭐다? 기계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기계어라고 그럽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고급 언어로, 그러니까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 갖다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처리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라고요. 그죠? 처리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서비스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8번에 4번.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거, 바로 여기 이거 처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 처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큰 구성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는 제어와 처리, 제어의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처리 프로그램의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4번은 언어 번역. 자, 8번 문제 답 4번이죠. 자, 9번 문제는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관련 기술은 무엇이냐?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들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이다. 여기서 뭐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 근거리, 가까운 거리의 장치들을, 이런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보통 10m 안팎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양방향 정보 전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블루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블루투스. 자, 그래서 블루투스는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거리에 있는 기기들을 갖다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테더링, 핫스팟 이렇게 2개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블루투스라는 거 아까 설명드리고, 테더링의 뜻, 테더가 밧줄이란 뜻이죠. 자, 밧줄처럼 여러 개의 휴대기기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걸 테더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있죠. 우리 핸드폰 갖다가 내가 노트북에 있는 노트북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인터넷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되죠. 그걸 갖다가 노트북에다 연결해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을 접속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테더링. 핫스팟은요, 무선 인터넷 연결지죠. 우리가 와이파이 있죠. 근데 와이파이 연결되는 곳 있죠. 그걸 핫스팟이라고, 그 지점을 갖다가. 이 지점 벗어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핫스팟, 인터넷, 무선 인터넷 연결 지점을 핫스팟이다라고. 자, 다들 구분 되셨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블루투스. 자, 10번이죠. 10번은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보라 그랬죠. 전원을 끌 경우는 반드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먼저 종료한다. 자,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 종료할 때 프로그램들 종료하고 닫는 게, 컴퓨터 끄는 게 좋죠.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한다. 당연히 컴퓨터 내가 부품하는데 또 이동시키는데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맞는 말이죠. 1번, 2번 맞는 말이고, 3번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면 먼저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이거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죠? 이걸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죠. 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초기화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초기화 상태로 만들고 다시 재설치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죠. 3번은 아닙니다. 최신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맞는 말이죠. 10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요.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mp3. mp3가 뭐죠, 여러분들? 음악 파일이죠. 음악 파일. 오디오 파일. 그죠? 오디오 파일. 여러분들 음악, 노래들 있죠. 그런 노래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바로 이제 mp3라는 파일이 있죠. 자, 그래서 mp3 보시면요, PCM 기법에, PCM이라는 이런 방식,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법이거든요. PCM 기법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여 MPEG3 규격의 압축 기술을 사용했다. 이 MPEG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MPEG라는 게 뭐냐? 동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MPEG가 동영상 압축 기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만들 때 쓰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오디오를 갖다가 사용하는, 오디오를 갖다 추출해내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MP3라고 해서 MPEG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라 MPEG2나 2.5 규격을 이용해서 만든 기술이다, 오디오 추출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틀렸습니다. MPEG2 또는 2.5의
압축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PCM 기법도 이게 뭐냐면요. 오디오 파일 있죠. 음악 파일, 이렇게 여러분들 음악 파일, 오디오 파일을 갖다 만들 때 쓰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MP3는 이 PCM으로 이용한 걸 갖다 10분의 1 크기로 줄인 오디오 압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30메가짜리 음악이었는데 이걸 3메가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MP3를 사용하면. 그리고 이 음량, 음질도 CD 수준의 음질을 갖다 이렇게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P3가 뭔지, PCM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10분의 1로 용량을 줄인 오디오 압축 기술이다. 근데 MPG2나 2.5 압축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ASF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생방송 등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다. 파일 형식. 알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오, 비디오 또는 이렇게 생방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뭐냐? ASF다. WMF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이다. 벡터가 이제 깨지지 않는 그림 파일 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DVI는 인텔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고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MP3는 PCM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이죠. 이게 10분의 1로 용량을 줄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파일 있죠. 그런 것들 옛날에는 뭐 30메가짜리를 갖다 이 MP3를 이용해서 3메가로 10분의 1 줄일 수 있다라고 CD 수준의 음질, MPG2나 2.5 기술, 압축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만든 오디오 파일이다라고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압축 기술인데, 그죠? 파일러는요, 오디오 파일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ACC나 플렉, OGG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ASF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오디오, 비디오를 갖다 재생해주는 기능이다. 파일이다라고요. 이게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해요. 스트리밍. 우리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걸 막 보고 그러죠. 그런 것들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파일의 일종이다. WMF, 벡터 파일 그래픽 파일 형식이다. 벡터 그래픽. 벡터 그래픽은요, 우리 사진을 갖다가 또는 이미지를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형식을 갖다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이라고 그러죠. AI나 EPS, PS, SVF, CDR 등이 있다라고요. 그거랑 벡터 그래픽 말고 또 다른 방식, 비트맵 방식이죠. 레스터 방식.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확대하면 뭐 한다, 여러분들? 계단 형식.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러죠. 계단 형식으로 깨지는 게 발생한다. 근데 고화질의 이런 사진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고 그러죠. 벡터 그래픽은 저화질이고, JPG, GIF, PNG 등이 있다. 파일 형식 같은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거 다 외우기 힘들면 비트맵 방식, 이 둘 중에는 비트맵 방식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거 빼놓고는 벡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MP3라는 거 이렇게 특징 알아두시고. 자, 11번 문제는 답은 1번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의 하이퍼텍스트에 문자 이외에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연결해 놓은 형식을 뭐라고 부른다? 하이퍼텍스트가 뭐죠, 여러분들? 문자, 텍스트가 문자죠. 문자를 갖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눌렀을 때 이 문자가 나오도록, 어떤 문서가 나오도록. 근데 어떤 거 눌렀을 때 그래픽이나 사운드, 동영상이 재생되기도 하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멀티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미디어라고 얘기하죠. 12번의 답은 3번 하이퍼미디어겠죠, 여러분들.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이죠. 제가 엉뚱한데 설명을 드렸는데 하이퍼미디어. 답 2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13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여기 13번 문제는요,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광케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광케이블이 뭘까요? 광섬유 케이블. 빛을 이용한 케이블이다. 빛광자를 써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작은 플라스틱 유리관 또는 유리로 돼 있고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의 원리로 빛 있죠. 빛의 전반사, 이 빛이 반사되는 원리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고 그래요. 자,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떻죠?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갖다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대역폭이 넓어서 데이터 전속률이 우수하다. 전속률 아주 좋습니다.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라는 것은 이 차가 지나가는 통로를 생각하면 돼요.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게 대역폭이에요. 여러분들 어디가 차가 많이 다닐 수 있죠? 4차선이면 이렇게 4개 돼야지. 하나, 둘, 셋, 4개. 2차선. 어느 게 좋아요? 4차선이 더 좋겠죠. 대역폭이 넓다라는 거. 이 데이터를 지나가는 폭이에요. 대역폭이 넓어서 전속률이 우수하다. 맞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리피터의 설치 간격을 좁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어요. 넓게 설계해야 한다. 리피터가 뭐냐? 리피터라는 것은 신호 재생기 증폭기라고 합니다. 신호를 재생하는 또는 증폭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리피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피터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신호겠죠. 이렇게 신호가 약해지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약해지는 지점에다 리피터를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신호를 갖다 또 이렇게 재생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자, 이 설치 간격이 어떻게 된다? 넓게 된다. 왜? 이 광섬유 케이블은요, 어떻다? 여러분들 멀리까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어떻게 된다? 넓게 설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입니다. 알겠죠? 2번. 도청이 어려워 보안성이 우수하다. 자,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도청이 어렵다. 왜?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이 우수하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렇게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빛의 전반사 원리,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석영이 주 원료다. 모래에서, 여러분들 모래 있죠? 모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죠? 그게 석영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유리 만드는, 거울 만드는 재료들 있죠? 거기에 석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대역폭과 더 멀리, 리피터 간격을 멀리 하게 된다. 전기 간섭이 덜 민감하고요. 보안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문제죠. 인터넷 프로토콜 중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는 프로토콜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상의 각 호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한마디로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정보를 수정하여 장치의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봐야죠. 자, 보기를 우선은 쭉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쭉 가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는데요. 쭉 볼게요. 잠깐만요. 화면이 내려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1번. 자, 1번 UDP, ARP, SNMP, SMTP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에요. SNMP. 이거 간단하게 스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용 프로토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고요. SNMP는 그래서 소규모 네트워크 관리용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컴퓨터들이 변경된 호스트에 변경된 사항을 갖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네트워크 관리용 SNMP, UDP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UDP는 비연결형, 신뢰성 없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비연결형이라고 해서 신뢰성 없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비연결, 신뢰성이 없다.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 우리 보고 그러죠. 동영상이 여러분들 제대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막 화질이 안 좋거나 막 깨지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비연결형이에요. 한마디로. UDP라는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화질을 낮추거나 좀 약간 깨져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TCP는 연결형, 신뢰성 전송 프로토콜. 완벽하게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낸다는 거. 이메일 전송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이 확인이 안 되면 정확하게 안 가죠, 이게. 그래서 연결형.
이거 그 사람하고 확실히 뭐다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지 전송할 수 있는 거고, 원본 그대로를 완벽하게 전송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형, 비연결형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답은 14번의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컴퓨터에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이유 없이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지겠죠. 빨라지면 좋은데 느려진다라는 거. 사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줄어드는 등 시스템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겠죠? 일정 시간 후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된다. 화면 보호기가 뭐죠? 여러분, 화면이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화면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작동된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건 아니겠죠. 답은 3번이겠네요. 예측이 불가능하게 컴퓨터가 재부팅될 수 있다. 내가 컴퓨터를 재부팅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재부팅이 돼요. 그런 거 바이러스겠죠. 15번의 답은 3번. 자, 여러분들 16번에 보시면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달의 흐름을 방해하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을 방해하여 가용성을, 내가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 보안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가로막기예요. 인터럽션.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는다는 얘기예요. 가로막기. 그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가용성을 방해한다. 자, 그 다음에 가로채기가 있습니다. 가로채기는 뭐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 제가 정리를 하는데, 가로채기는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 A에서 B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는데 얘가 도청하는 거예요. 도청. 여러분 도청 같은 거 있죠? 가로채기예요. 또는 빼돌리는 것도. 자, 수정이라고 있는데 정보의 일부분을 갖다 변경을 시켜버린다. A에서 B로 데이터 전송하는데 여기 일부분 변경시키는 거죠.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하는데 결점을 방해한다라고 해요. 무결성을 방해한다. 위조,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하는 걸 갖다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조 지폐 많이들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위조 지폐는 그 권한이, 그게 실제로 10,000원짜리 지폐가 그죠? 없는데 그걸 갖다 있는 것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걸 위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이렇게 정보 보안 위협이 있다라는 거. 16번의 답은요. 1번 가로막기. 가로채기는 뭐다? 여러분 도청이에요. 이렇게 일부분을 빼돌리는 거. 기밀성을 갖다, 기밀해야 한다. 아주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저해한다. 수정은 변경하는 거죠. 일부분을 갖다.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하는데 결점을 갖다가 뭐한다? 방해한다.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까지 설명드렸죠. 이제 17번. 자, 이제 17번 문제죠.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관련된 용어들이죠. 거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모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주기적인 서비스 요청 등 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말한다. 자, 이 데몬이라는 게,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내가 창을 갖다 여러 개 열었다. 그러면 내가 주로 사용하는 창이 있어요. 메모장, 계산기, 뭐 엑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메모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주 프로그램이 되고, 이 뒤에서 사용 안 하고 있는 창들이 있죠. 이런 걸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자, 이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작업을, 이 서비스 요청, 예를 들어서 계산기가 한다. 그럼 계산기를 갖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들을 갖다 데몬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서비스 요청하는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데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돌면서 얘네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이 서비스들을 갖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몬 맞고요. 푸시는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서버의 작용에 의해서 서버상에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자동 배포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푸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서버 있죠. 서버가 뭐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는 뭐죠? 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는 서버, 이용하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정보를 갖다 전송, 배포하는 걸 갖다 푸시라고 얘기해요. 자, 미러 사이트, 미러링 사이트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인기 있는 웹사이트 경우 사이트의 부하를 갖다가 어떤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파일 서버로 똑같은 내용을 분산시켜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미러 사이트는 미러가 거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사본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사이트하고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이런 사이트를 갖다 미러링 사이트, 미러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너무 많이 접속할 경우는 이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사이트로 복사본 사이트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복사본 사이트가 바로 미러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4번에 핑거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이 틀린 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핑거란 지정한 IP 주소 통신 장비의 통신망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통신규약으로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핑거는 뭐냐면요. 자, 이 핑거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거. 이게 핑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이 사용자가 있는지, 이 사용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갖다가 자, 인터넷에서 사용자 정보를 갖다 조회하거나 상태 확인. 이게 핑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푸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고, 미러링 사이트는 뭐죠? 웹사이트를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 복사본 사이트. 핑거는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조회 상태 확인이다 라고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4번이고요 18번이죠. 18번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자,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1번은 PICS는 아니고요. 보기를 갖다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3번이에요. DRM이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말로 뭐 직역하면 디지털 권리죠. 디지털 저작권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된 출판, 게임, 영화, 음악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갖다 궁극적으로 불법 복제를 막고 어떤 저작권자의 권리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DRM이다 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이요. 19번은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사용자가 이 그죠? 운영체에서 어떠한 걸 응용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체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운영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응용 소프트웨어죠.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한마디로 데이터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DBMS가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의 집합을 갖다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엑셀 말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액세스. 자, 그래서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저장 공간을 갖다가 뭐라 한다? 절약할 수가 있다.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데 맞는 말이에요. 중복의 최소화. 이 DBMS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 데이터의 중복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다.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맞는 말이겠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갖다가 뭐한다? 방치할 수 있다. 19번에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 여기서 물리적 독립성을 방치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서 논리적 독립성을 갖다가 이렇게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치란 말이 좀 그저 어감이 좋지는 않죠. 논리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 사용자의 동시 실행 제어가 가능하다. 다수의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자료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성적 관리를 갖다 한다. 성적 관리 프로그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게 이제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DBMS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접속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죠? 우리 뭐 사이트 가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사이트 가서 접속해서 동시에 학생들 거 성적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떠한 논리적 독립성을 갖다 보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 독립성. 논리적 독립성은 논리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을 만들면요. 이 DBMS로 만든 이런 데이터들이 꼭 어떠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종속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논리적 독립성을 갖다 부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종속성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가 어떤 일관되고 무결성, 결점이 없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중복이 최소화되면 공간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BMS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 DBMS가 뭐라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갖다가 뭐한다? 보장한다라는 거.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 보장. 그 다음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인 변화, 그죠? 이 DBMS를 이용함으로써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하다. 자, 이러한 특징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번 문제죠. 20번은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걸 갖다가 찾아보라고 그랬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뭐 읽어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자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겠고요. 여러분들 뭐 도덕 문제니까 읽어보면 되십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IT 부서 책임자나 최고 보안자를 제외하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겠죠. 답은 3번.
개인정보는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얘기한다. 답은 몇 번? 3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과목 이렇게 풀어봤죠. PC 기본 상식 1번부터 20번까지요. 자, 여러분들, 자,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또. 자, 이렇게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블로그에서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다 제가 요 내용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서 요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